2018년도 한국금융미래포럼 이제 패널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에 함께 해주실 분들 제가 한 분씩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아서 진행해 주실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님. 네. 그리고 후카가와 유키코 와사다대 교수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네, 주제 발표해 주셨죠? 정유신 서강대 교수님, 네, 핀테크 지원센터장님도 같이 역임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김성주 부려대학교 교수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업계에서 오신 분들도 저희가 함께 모셨습니다. 코팍스의 이준행 대표이사님, 네, 기왕이면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섭 피노텍 대표이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종환 블로코 상임고문님 역시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모두 다 자리하셨고요. 이제부터는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님께서 패널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임종용입니다. 먼저 한국금융신문 주최로 2018년 한국금융미래포럼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마지막 토론 세션 되면은 대개 자리를 비우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분이 남아 계신 포럼을 제가 흔하게 못 봤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경청해 주신 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 핀테크와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님 등 5분의 주제 발표자 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을 지키라고 그냥 계속 압박을 넣어서 그야말로 블록체인처럼 딱딱 정확하게 잘 지켜주신 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핀테크 활성화 방안이라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패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 여러분을 간단히 성함만 소개시켜 드렸는데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그 후키가 유키코 와세대학 교수님 오늘 주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만 아마 한국을 가장 잘하는 일본 지한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우리 언론상으로도 항상 기고도 해주시고 우리 한국의 이슈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그런 평가를 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모셨던 장관님 중에 한 분이 우리 후키가와 교수님의 컬럼이 실리면 꼭 카피를 하다가 꼭 읽어보라고 이렇게 나눠주셨던 그런 일이 있었을 정도로 아주 한국에 대해서는 정통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유신 교수님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핀테크 지원 센터장으로 임명해 드릴 정도로 이 핀테크에 대해서 헌신하시고 애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더욱이 뭐 증권회사도 계시고 모태펀드도 직접 담당하셨고 여러 자리에서 한국 금융을 섭렵하신 분입니다. 우리 김성주 교수님은 뭐 아까 뭐 여러분들께서 명쾌한 강의를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블록체인이나 보안 문제 이에 관해서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다음으로 실제 그 4차 산업의 현장에서 직접 뛰고 계시는 세 분의 전문가를 특별히 모셨습니다. 먼저 김우섭 피노텍 대표님이십니다. 피노텍은 부동산 전자등기 중개 솔루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할 때 등기를 하고 뭐 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어떻게 좀 더 쉽게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을 하셔서 은행들의 업무 처리에 아주 그 큰 효율성을 높여주셨던 그런 실적이 있으십니다. 지금은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를 금융 현장에서 실제로 공급하고 계시고, 저는 어떻게 알았느냐면 저 역시 금융위원장으로 있을 때
핀테크 데모데이를 한 10여 차례 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오셔가지고 훌륭한 데모를 해주셨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종환 블로커 상임 고문이십니다. 블로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회사입니다만은 이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개발하는 업체로서 현재 그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까지 지금 모색하고 있는 아주 선도적인 블록체인의 기업입니다. 오늘 특별히 와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준행 고팍스 대표이신데 제가 이분을 만나 뵙고 특별히 오늘 그 패널로 좀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유인물에는 우리 이준행 대표 이름이 안 나왔을 텐데 오늘 정말 그야말로 카메오 비슷하게 특별 출연해 주신 아주 스타 플레이어이십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관련한 여러 가지 컨설팅 지원, 그 다음에 거래소, 그 다음에 투자 업무 등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블록체인의 파이오니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그 패널 토론을 그냥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는 분들의 얘기를 듣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현장에 계신 세 분들의 각각 간단한 발표를 이슈에 대해서 준비해 오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좀 아쉬운 것은 일본에서 아주 귀한 걸음을 해주신 우리 후키카 유키코 교수님께서 오늘 또 출국하셔서 내일 강의를 하셔야 한답니다. 그래서 출국 시간이 임박해 주셨기 때문에 토론 시간 내내 계시지 못하는 점이 무척 아쉽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먼저 일어나시기 전에 오늘 그 다른 분들의 주제 발표와 관련해서 해주실 말씀을 먼저 들어볼까 합니다. 교수님 발표하신 이후에 한국의 핀테크 산업의 발전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핀테크 중에서 미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블록체인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혹시 느끼신 점과 여기에 대해서 혹시 더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뭔가 말씀드리라기보다 그 두 교수의 아주 자세하고 또 전문적인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좀 코멘트 대신에 좀 질문도 하고 또 앞으로 그 현장에서 그 경험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발표하실 분들한테도 좀 연결될 수 있는 뭔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제가 일본의 케이스에 대해서 은행업이 그 거의 지금 블록체인이나 뭐 여러 기술이 도입하게 되면 직격탄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금융 쪽이 상당히 언반들링 좀 진행될 것 같고 그 은행업이 그 어쩔 수 없이 굉장히 과격스럽게 이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그 굉장히 절박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블록체인이 그 새로운 산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핀테크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막 하려고 하고 또 이제 소위 큰 은행들 그 강제적으로 그 일단 오픈 API를 같이 이제 핀테크 기업들이랑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일단 환경이 그렇게 법적으로 돼 버렸고 또 하게 있는 거하고 또 결국은 은행이 이제 이노베이션 없이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해보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측이 이제 발표를 일단 그 전부 반쯤으로 좀 포함해서 그 듣고 제가 느낀 게 그 뭔가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그 금융에 대한 구체적인 그 언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나라 금융이 상당히 많은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 실물 경제, 리얼 섹터 쪽은 굉장히 그 한국적인 이야기가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재벌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자꾸 보호를 해야 되고 경쟁법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전체적인 논리가 항상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여태까지 해온 규제는 이제 블록체인이나 새로운 기술로 갖다가 하면 그럼 블록체인에다가 뭐 삼성이 뭐뭐 하면 안 되고 뭐 그런 논리는 거의 다 없어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되면 굉장히 다이나믹한 돌바그가 그 보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좀 민감한 부분이 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크게 그 여러 가지 핀테크 이노베이션이 그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봤을 때는 과연 이 블록체인 같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은 이 나라 특히 기업 금융이 어떻게 이제 라디칼하게 그 바뀔 수 있는 건지 두 교수한테 좀 코멘트를 좀 듣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 전문가로서 그 큰 나라란 그렇게 크지 않는 나라란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뭐 제가 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해온 그 비즈니스 모델이 거의 똑같은 무슨 수출 주도에 갔다가 근데 정부가 그거 그 하드웨어 제조업을 다 이제 그 뭐 지원해주고 그런 스타일로 해온 것 같은데 이번에는 중국이나 그 미국이 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압도적인 큰 사이즈의 데이터, 그 시장의 그 X가 압도적인 그 경험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국은 그게 뭐 국내 시장이 그 압도적으로 X만 생각하면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무슨 강국이 될 수 있다라는 계산이 있으면 그 어떤 근거로 갖다가 그거를 할 것인지 그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그렇게 이제 뭐 압도적으로 성공해도 아마 그러면 중국 기업들이 그 13억의 인구에다가 만든 모델로 갖다가 할 때하고 그 1억도 안 된 한국의 이제 경험으로 갖다가 할 때하고 어떤 자별화가 가능하고 또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그 두 번째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서는 혹시나 그 진짜 X나 그 데이터가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전문적인 인력이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필요할 것인가. 근데 그 아마 김순주 교수님이신가? 그 원천 기술이 그 언제 뭐 어떻게 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선진국 사이에서는 원천 기술이 있다고 하면서 그 비즈니스가 뭐 그냥 잘 되겠다라는 보증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차라리 원천 기술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갈수록 그 이노베이션이 그 생산성이 계속 떨어져 있다. 그냥 원천 기술만 갖다가 해도 어떻게 되면 신흥 국가들 중국이 그거 다 이용해서 잘 비즈니스 모델 만들어 가지고 우리보다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그 상당히 많은 그 위견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하드웨어 시절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얼마나 이제 그 핸드폰이 잘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 핵심 기술 다 퀄콤 쪽에 가서 엄청나게 로열티를 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그 확실히 원천 기술이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과연 이런 블록체인 같은 거 그게 뭐 별로 직접 로열티 내는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 모델도 완전히 지금 국제법상 그 비즈니스 모델 완벽히 보호해주는 그 법도 없고 기구도 많지 않는 잘 돼 있지는 않는 상태에다가 원천 기술 없다라는 게 과연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차라리 또 비즈니스 모델을 자꾸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뭐 실제 성공할 수도 있고 뭐 완전히 실패할 수도 없는 기초 연구의 전문학적인
그 투자를 계속 해가지고 하는 거에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 어떻게 생각하실 건지 그 세 가지의 그 제가 그뭐 코멘트도 있고 또 그 의견을 듣고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멘트를 달라고 했더니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주셔가지고 떠나시기 전에 뭔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발표를 두 분이 하셨으니까 두 분이 책임지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정해주신 질문을 즉 지적해 주신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자 또 날카로운 비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약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런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핀테크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기존 규제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것이 완전히 변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의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중국과 같이 데이터가 굉장히 큰 빅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나라와 한국과 같이 내수 시장이 작아서 그렇지 못한 나라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빅데이터나 이런 것을 충분히 리소스를 받을 수 없는 나라에서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거냐 서바이스 할 수 있는 거냐 하는 문제일 것이고요. 세 번째는 꼭 이제 원천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필요하겠느냐 이것이 이런 데 대해서 많이 투자한 나라 선진국인데 꼭 선진국이 성공한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원천 기술의 투자의 유용성에 대한 것이 과연 이게 정말 유효한 것이냐 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교수님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그런 것이고요. 글쎄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정유신 센터장님께서 핀테크 산업을 키우고 계시니까 한번 좀 머리 정리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신 건가요? 아니 바로 대답이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산업은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 마찬가지고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신산업은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법 체계나 인프라나 뭐 시장 관행까지도 사실은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저희가 또 지금 그 스트럭처 체인지가 일어나서 지금 4차 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대로는 맞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통 때도 안 맞는데 신산업이 지금같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맞을 리가 없다 하는 거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제 좀 더 하여간 톨러런스 레인지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뭐 선보완, 선허용, 후보완 내지는 후규제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지만 좀 그런 것들을 규제 샌드박스죠.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포인트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작은 나라에서는 중요한 게 이제 시장의 확장성이다. 특히 디지털 때는 시장의 확장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시장의 확장성에 대한 담보가 없으면 암만 정부가 이거 갖다 뭐 R&D 투자를 하고 뭘 해도 그냥 그 투자 자금을 그냥 쓸 뿐이지 진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않을 거다. 그건 너무나 뻔한 거죠. 그래서 시장 확장성에 대한 것을 민간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게 이제 벤처 창업 스타트업하고 연결돼서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는 사실은 이런 쪽에 핀테크라든지 다른 쪽도 이미 마켓 세츄레이트 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이미 촘촘하고 법 체계도 그렇고 이런 상태에서 시장 확장성이 얼만큼 있느냐 이미 그 경쟁자들은 대단히 많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것들에 대한 모델을 적절히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이슈도 다 해결하기보다는 완화시킬 수 있는 요소다. 근데 금산분리, 음산분리 이슈도 밖으로 나갈 때 뭐 삼성하고 손을 잡고 나가든 LG하고 손을 잡거든 그건 이슈가 없는 거고 금융회사로 나가도 이슈가 없는 거고 그다음에 시장 확장성이 있다 하면 사실은 핀테크 업체들도 얼마든지 손잡고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가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 이제 정부가 밀어서 하면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확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제 샌드박스에서 테스트 베드를 갖다 국내에서 하고 바깥으로 나가는 쪽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걸 피고 민간도 그런 쪽 유도를 하면 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지금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는 거고 중국이 지금 빅데이터에 올인하고 있는 AI에 올인하고 있는 이유는 14억에서 나오는 빅데이터 원유라고 얘기하거든요. 21세기 원유가 빅데이터인데 저는 원유랑 다르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원유는 생산 코스트가 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고갈되지만 빅데이터는 코스트도 안 들고 점점 그 가공 데이터가 더 많이 나오면 점점 강력한 그 파워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걸 믿고 그냥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똑같은 규제 수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빅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중국이나 미국처럼. 그러니까 더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꼭 그래서 완화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컨셉을 갖고서 우리가 컨셉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식민지화 된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 확장한 거와 빅데이터 관련해서 좀 중요한 거는 결국은 사이버 영토를 넓혀야 된다. 그럼 사이버 영토를 어떻게 넓히냐? 시간 공간적이 없는 사이버 영토를 넓히려면 디지털 플랫폼을 반드시 한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산업자본을 아날로그 산업자본과 디지털 산업자본을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대단히 어렵다. 이미 해외에서는 그런 중국같이 큰 나라가 이미 그 융합돼 갖고 금산 융합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걸 안에서는 곤란하다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뭐였더라? 그 원천 기술 문제는 우리 김 교수님이 좀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얘기도 아까 했어요. 저는 일단은 인터넷과 관련한 사업에서 우리나라가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 민족성 자체가 일단 뭐 해보는데 별로 겁이 없습니다. 우리 인터넷 뱅킹 갖고 몇 천만 원씩 계좌 이체하잖아요. 제가 보안을 합니다만 외국 가서 보안하는 교수가 그걸 보면 너는 뭘 믿고 이런 걸 이렇게 몇 천만 원이나 이체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다지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인터넷은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외국의 글로벌 보안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여기 기껏 팔아봤자 5천만 개 파는데 너 왜 들어오려고 그러니? 그러면 자기가 책에서나 보던 일들이 한국 인터넷에서는 벌어지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주요 공공기관에 들어오는 하루 평균 해킹 시도 건수가 135만 건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베드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죠. 그래서 민족성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인터넷 관련 비즈니스가 이스라엘이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어떤 게 있으면 가능한 한 공격이 다 들어오고 뭐 하기 때문에 우리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그런 어떤 터프한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 성공했다라는 게 외국 가서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특히나 블록체인 관련한 기술은 우리나라 같은 조그만 나라가 충분히 해볼 만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항상 ICO 얘기가 있죠. ICO의 장점은 국경 없이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암호화폐로 투자를 받기 때문에 국경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땅덩어리에 제약을 받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블록체인 관련한 어떤 ICO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천 기술을 확보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블록체인 관련한 기술들, 특히 이제 그것이 ICO로 이어질 경우에 국경의 제약 없이 투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짝퉁 기술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ICO나 여러 가지 모델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거 외국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중국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 못 만들어내겠습니까? 만들어낼 거란 말이죠. 하지만 짝퉁이고 전 세계 사람들은 거기에 모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천 기술을 만들고 그것에 기반한 새로운 신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라면 국경의 제약 없이 저는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사이버 영토를 더 늘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견딘다라면 그것이 굉장히 외국에 가서 보증수표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블록체인과 관련한 것들은 충분히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보충해서 우리 정 교수님이 죄송합니다. 원천 기술은 뭐 원천이니까 워낙 중요한 건 틀림없고요. 근데 아까 유키코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는 이 시대는 융합 기술과 또 다른 식의 어프로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융합 기술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빠른 속도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됐고 빅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회임 기간이 아까 제가 비즈니스 모델이 짧아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융합 기술을 빨리 팔고 캐피탈 갖다가 만들어내가지고 그것으로 다시 또 다른 기술을 사고 또 저희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거와 결합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나가는 굉장히 빠르게 하는 그런 거 원천 기술 외에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중국이 지금 그 모델로 가고 있는 건 명확해요. 그래서 이거 같이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천 기술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러나 하여간 그런 것들이 융합 기술을 갖다가 만들고 팔고 캐피탈을 통해서 또다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같이 만들어질 때 어떤 그런 기술의 생태계가 좀 더 풍부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교수님, 혹시 뭐 답변이 됐는지는 예. 혹시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지금 우리 후쿠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는 S그룹에서 사실은 LCD하고 핸드폰 비즈니스를 해봤고요. 2008년도 한 10년 전, 20년 전 일이고, 그거는 10년 전쯤에 이제 S그룹 벤더에서 수천만 대 핸드폰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원천 기술에 대한 정의가 시대별로 조금 달라야 되지 않나. 저는 원천 기술이라는 말씀까지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특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2차 산업이나 저희가 얘기하는 3차 산업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이 중심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조를 하는 데 있어서 제조의 원가의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게 기술의 유무에 상당히 중요성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원재료를 획기적으로 바꾼다든가 싼 재료로, 그 다음에 공정을 설계할 때 어떤 특허나 원천 기술 때문에 공정이 바뀌면 이 제조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IT하고 이쪽 기술을 해보니까 사실은 대단한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건 필요하지만 시장에 빨리 진입하는 데는 아이디어 수준의 어떤 기술을 빨리빨리 시장에 공급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정유신 교수님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최근에 데이터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데이터 플랫폼을 하겠다고 그러면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왜 안 되냐면 데이터의 어떤 그 레벨이 저희 나라는 대한민국은 굉장히 높은 레벨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데이터 비즈니스를 하다가 알게 된 게 전 세계 20%는 신원 증명 자체도 안 되고 있고요.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 수급이 안 되니까 사실은 응용 기술 분야를 빨리 글로벌 플랫폼 쪽에다 올려서 데이터를 흡수하는 기술을 쓰는 게 좋겠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교수님 질문에 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암호화폐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ICO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프리세일 쪽으로 한 400억 정도 자금들 모아보니까 교수님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얼리게이터, 그러니까 빨리 시장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하고, 블록체인이 대한민국한테는 마치 반도체처럼 중요한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핀테크를 하는데요. 이 백업 바탕에 있는 기술 중에 아주 굉장한 요인을 발휘를 하거든요. 블록체인. 그래서 관심을 갖고 그쪽에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시간이 되셔서 일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은 또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오늘 현장에 계신 세 분이 각각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설명을 듣고 또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 분이 너무 길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또한 한 10분 내외에서 간략하게 본인들이 현장에서 느끼신 바, 또 전반적으로 자신이 하시고 계신 일에 대한 어떤 추진 방향에 대해서 오늘 방청객들에게 설명드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 블록체인 또는 제가 핀테크를 할 때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핀테크를 제가 10년 정도 하다가 2년 전쯤에 이제 그 아까 우리 임정영 전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핀테크 쪽에 진입을 해서 부동산 모기지 담보대출, 그러니까 기존의 담보대출을 한 3일 걸려서 수십만 원 수수료 있던 것을 핸드폰을 통해서 30분 만에 4만 원의 비용으로 담보대출 받게 하는 엔진을 개발하다 보니까 비대면 계좌 개설도 해야 되고 사람을 안 만나야 되니까 채팅해주는 콜센터 로봇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일을 쭉 하고 있었는데요. 한 2년 전쯤에 이 모기지가 스마트 컨트랙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그 기술적인 이해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블록체인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한 1년 전쯤에 또 블록체인에 필요한 아이템을 만들다가 ICO도 하게 됐고 뭐 이렇게 진행을 쭉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궁금해진 게 하나 있었어요. 블록체인, 뭐 핀테크 이게 우리 모두한테 정말 필요한 것인가? 대부분 다 완만 얘기하거든요. 그게 뭔지. 근데 그게 필요한 건 맞는데 이게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지에 대해 고민을 좀 해봤더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가 4차 산업 관련된 핵심 부분을 또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그 안에 또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4차 산업이 로봇화되고 인공지능화되고 드론, IoT 이런 시대가 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시대에 갔을 때 더 행복해질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게 뭐냐면 이 블록체인 기술을 잘 활용하면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기회를 균등하게 주면 결국 소외시키지 않고 전 지구적인 희망을 주는 엔진으로도 화될 수 있다는 작은 믿음이 생겨서요. 저희가 이 비즈니스를 조금 확장하게 됐고요. 그 안에 아까 이제 교수님들도 반복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이 토큰 또는 암호화폐, 코인 이런 부분이
아까 김승기 교수님 제가 나무 그림 보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는데 이 중간 부분 역할을 하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토큰을 줘서 공공의 이익이나 사람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내는 거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토큰 같은 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유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또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발시켜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의 특성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럼 암호화폐가 가격도 뭐 몇십 원짜리가 몇만 원 되는 사례도 있는데 그게 맞는 것인가 갖고 저희가 또 나름 공부를 해보니까 영역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M2M 머신에 필요하다 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시장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내려본 겁니다. 기존의 화폐가 사실은 종화폐거든요. 이게 원화를 예를 들면 원화가 대한민국 안에서는 모든 거래, 가치 저장 수단 이런데 가치 척도로 다 쓰일 수 있는데 횡으로 보면요. 사실은 각 나라가 다 종화폐들을 갖고 있고 그 중에 달러가 기축통화라고 해서 주요 원자재나 군비, 기타 무역에 쓰이는 키 커런시 역할을 해준다. 근데 암호화폐는 뭐냐 그러면 여기 있는 종화폐의 어떤 기능을 전 세계적으로 쓸 수 있는 화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 화폐를 쓰게 할 때 유인책이 있어야 되니까 최초에는 아마 어떤 그런 화폐를 채굴을 시키든 발행을 시키든 블록체인 기술하고 연동해서 쓰는 게 아닐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암호화폐의 특성은 저희가 지금 직접 코인을 메인넷을 만들고 있는데요. 하다가 알게 된 게 엄청나게 확장성이 넓더라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는 기부하고 투자로 시작했는데 이게 전자상거래 광고도 되고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넓으니 대한민국처럼 원자재나 기존의 2, 3차 산업을 굉장히 잘했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나라는 이 확장성이 넓은 사업 영역으로 가면 저희 나라에도 좋고 전 세계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ICO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대부분 ICO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세요. 왜냐하면 이게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뭐 투자하신 분들이 거래소에서 올라가서 문제도 일으키고 해킹도 당하고 하는데 저는 좀 역사적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저는 이제 재무하고 법무 일을 주로 했었는데요. S그룹에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산업의 초기든 그게 자본주의가 됐든 민주주의가 됐든 주식시장이 됐든 초기에 이 정도 광풍과 이 정도 문제점을 안 갖고 있었던 시장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비트코인이 나온 이후 10년 정도 됐는데요. 10년에 이 정도 진보를 이룬 것 자체도 어떤 특정 산업이나 기술로 보면 대단한 진보를 이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이 ICO를 해야 되는 이유는 딴 건 뭐 수백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중국이나 미국처럼 한 번에 대규모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거 아까 교수님들 또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그런 영역에서는 ICO만한 게 현재 없습니다. 저희가 피노텍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요. 제가 한 30억 투자했고 외부에서 투자 자금을 한 160억 받아왔습니다. CB 포함. 그 160억을 받느냐고 약 600번의 PT를 했습니다. 근데 ICO는 저희가 400억을 받았는데요. 40분 PT 3번 하고 받았습니다. 근데 당연히 뭐가 차이 나야 되냐면 아까 정유신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글로벌 말씀하셨잖아요. IPO는 글로벌 얘기하면 안 먹힙니다. IPO 시장에서는. 피노텍이 전 세계 우리 70억 명한테 10억 명의 은행 계좌를 깔겠다 그러면 안 먹혀요. 근데 ICO 시장은 저희가 기부하고 투자하는 엔진을 전 세계 10억 명한테 10년 하나 깔겠습니다. 돈 주세요 했더니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코인이란 유인책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확산하기 쉽다는 구조도 이해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적인 사고로 보면 아직 암호화폐나 ICO에 대해서 이해가 떨어지지만 선진국이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암호화폐에서 선진한 철학을 갖고 산업을 육성시키는 나라들은 저거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ICO를 뭐 국가적으로 보다 더 잘 들여다보고 육성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고요. 제가 이제 핀테크 기술 중에 제일 좋아했던 기술, 지금도 좋아하고 구현하고 싶은 기술이 사실 리얼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 지구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어떤 사람이 많은 투자를 해서 많은 회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한 1억 명이 1불씩 투자해서 1000억짜리 프로젝트를 하자. 근데 이게 과거의 화폐 수단이나 화폐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는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중국 정도의 한 10억 명이라든가 몇억 되는 인구들은 저걸 할 수 있는데 한국 분들이 5천만에다가 뭐 플랫폼을 깔아서 1불씩 모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게 암호화폐로 가능합니다. 그럼 이 리얼 크라우드 펀딩이 가능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런 게 가능한 거죠. 말라리아가 있는데요. 1년에 45만 명이 죽습니다. 말라리아로. 2억 6천만 명이 말라리아에 걸리고요. 근데 재미난 게 저 말라리아에 매년 2조 정도 기부가 들어간대요. 근데 저걸 퇴치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저 기술 안에
저희가 한 1억 명한테 1억 불을 모아서 걸린 사람 포함해서 기부나 어떤 그런 투자 형식으로 두 가지 엔진을 돌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투자도 해주시고 저희가 실제 지금 저 엔진을 만들고 있는데요.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제 말씀 마무리하면 인간은 왜 사는가 그러면 다 행복해지려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대부분의 목적이 다 궁극적으로 물어보자면 제가 더 좋은 사람, 제가 더 행복한 사람, 제 미래가 조금 어둡지 않고 덜 불안한 거. 그래서 사회 공동체 전체가 잘 되는 세상을 꿈꾸는 거 아닐까? 근데 그런 기술들이 2차 산업, 3차 산업 시대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좋은 물건, 좋은 집, 좋은 차를 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저희가 여실히 경험했다는 거죠. 오히려 남한테 도움을 받고 아주 작은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2, 3차 산업에 능숙했던 선진국도 저희 같은 나라가 아주 한 번에 행복해질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이런 혁신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는데 저는 사실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잘 활용하고 그걸 응용기술적으로 돌리면 좋은 전 지구적 공공의 이익도 수반하고 대한민국이 기술 선도국가로서 선진국의 자리매김하는 것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올립니다. 제가 좀 말씀을 빨리 드렸는데요. 관련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사항들이 뭐 저희 파운데이션이나 이쪽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다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정환 고문. 네, 안녕하십니까. 블로코 김종환입니다. 저는 딱 5분만 쓰겠습니다. 사실 제가 강의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 자료는 그 베트남 중앙은행에서 제가 이제 발표했었던 자료예요. 근데 다 이미 언급하신 내용이고 다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이야기 드리는 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재밌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좀 더 재밌는 이야기라고 하면 지금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아까 제가 이제 소개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가 이제 ISO라는 단체 이제 국가대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대표죠. 근데 이 ISO라는 단체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그 ISO입니다. 국제 표준을 만드는 기구입니다. 여기서 현재 ISO TC307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관련된 표준화 분과위가 있고 거기서 이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ISO TC307에서 하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뭐 제가 참여한 아이템이죠. Legally Binding the Smart Contract입니다. 예. 참고로 이 ISO란 단체에서 어떤 스탠다드가 나오면은 이건 국제법이랑 동일한 효과를 지니게 돼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작업하고 있는 문서 이름이 Legally Binding the Smart Contract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구성력 있는 스마트 컨트랙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원하건 원치 않건 이 법을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스마트 컨트랙을 원하건 원치 않건 2년에서 4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IO에서 테크니컬한 어떤 문서들이 나오고 그 스탠다드가 돼서 이 스마트 컨트랙이 시장에서 계약서가 이제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미국에서 만든 계약서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듯이 똑같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현재 그 유즈 케이스로 잡고 있는 아이템이 트레이드 팩실리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역금융이죠. 예.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위주의 경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금융들이 무역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시장에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딱 유즈 케이스로 잡아서 지금 이제 ISO에서 표준화하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불과 한 반년 전까지만 해도 이 ISO TC307이라는 커뮤니티 그래서 그때 이제 도쿄에서 그 총회를 했었었는데 Definition of Blockchain and DLT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과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의 정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어떤 기술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그러면은 똑같은 정의를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말하자면 아마 저랑 다른 그림을 그리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사실 ISO에서 하는 일은 그런 이제 데피니션을 뽑는 일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작업이 끝나고 좀 더 실무적인 작업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굉장히 재밌는 변화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 여기에는 이제 IBM 같은 이제 시리어스한 엔터프라이즈 회사들, 그다음에 UCL 같은 이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이제 학장님들, 변호사, 회계사 이런 사람이 다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데 이분들이 다 똑같이 한결같이 토큰 이코노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토큰 이코노미라는 건 코인이랑 다른 겁니다. 아마 머릿속에서 코인이라고 하시면은 대부분 이제 유틸리티 토큰, 그러니까 시큐리티도 아니고 이퀴티도 아니어서 청산가치도 없고 비트코인처럼 실체도 없는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무슨 서비스의 대가인 어떤 토큰들. 근데 실제로 여기서는 모든 종류의 토큰들, 우리가 예를 들어 부동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래하게 됐을 때 이거 이제 부동산의 데이터가 있는 어떤 토큰의 형태일 건데 얘를 거래할 경우에는 어떤 법률적인 요건들을 우리가 만족시켜야 정확하게 이 지금 있었던 법들과 이런 최대한 분쟁을 피하면서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뭔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볼 때 계약서라는 물건이 있잖아요. 우리 계약서는 전 세계 어딜 가나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1조의 목적이 있고요. 마지막 조에 관한 법원이 있고요. 뭐 특약사항들이 쭉쭉쭉 나와 있죠. 이게 딱 ISO에서 표준화 시켜 놓은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서를 다 비슷하게 써요. 예. 언어도 다르고 뭐 HWP로 쓰는지 아니면은 뭐 워드로 쓰는지 다들 이건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 블록체인도 그러한 작업이 일어나고 있고 이 작업이 일어나 버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원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뭐 우리가 지금까지 무슨 POC를 했고 이런 일들은 다 이제 무력화될 겁니다. 그냥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쓰기 시작할 거고 그걸 받아들이는 회사는 이제 그런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원만하게 진행되면서 넥스트 스텝으로 나갈 수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도태되겠죠.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지금까지 전개됐던 블록체인의 워크가 인터넷 초창기랑 정말 비슷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만들고 있었던 단계를 막 벗어난 단계예요. 우리가 ATDT 51410으로 인터넷 접속하던 시대가 이제 막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월드와이드웹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 월드와이드웹을 이야기하면서 그 프로토콜로 토큰 이코노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월드와이드웹을 쓰다 보니까 IP 릴레이 구조 이렇게 하는 구조들을 만들고 이렇게 넥스트 스텝을 밟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금융도 여기에 똑같이 서 있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 로펌에서 기존에 이제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되게 많이 처리해주나요? 뭐 이런 뭐 세트뱅크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처리해 주는데 거기보다 더 돈을 많이 법무 비용에 지불하는 크립토 커런시 거래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에 있는 거래소 같은 경우는 큰 거래소 같은 경우는 웬만한 저축은행보다 규모가 커요. 예. 이걸 그냥 놔두면은 우리는 장외에서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리먼 사태가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거 일어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이게 이제 사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일단 이렇게 연단을 쓰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책 관련된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냥 정말 개인적인 사견을 오늘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람직한 ICO와 암호화폐 규제 방향.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제가 누군지를 좀 알아야 할 텐데요. 전 고팍스라는 지금 이제 국내 이제 탑5 안에 들어있는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고, 그리고 그 뜻은 이제 이 업계가 좀 좋게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희망을 갖고 있고 그런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한국인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되게 잘 되고 이게 어찌됐든 간에 좀 이 산업이 우리나라에 좀 이바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냥 제 시대 잘 사는 것보다 저 다음 세대나 그 다음 세대들도 좀 더 풍요로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걸러서 사견을 이런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다들 너무 아는 이야기신데 결국은 이제 규제라든지 정책이라는 게 시장 실패를 막기 위해서 있는 거고, 이런 블록체인 관련된 규제에서는 결국은 핵심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확보를 한다는 게 이제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상충될 수 있는 목표 중에서 이제 절충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면은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게 결국 혁신이라는 게 실패의 연속인데, 막 도전하게 해놓고 뭐 어떤 좀 코스트가 있더라도 좀 시도를 하게 해줘야지 이게 뭔가 하나 나오는데, 발명을 통해서. 근데 이제 이 두 부분에서 이제 상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절충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딴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봐야 되는데, 이건 제가 좀 쓰는 프레임워크인데요. 이제 위아래는 대국 소국 뭐냐면은 대국이면은 대국은 이제 내수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내수가 크니까 자기 나라 정책 방향대로 어쨌든 일정 부분 그러니까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나라라는 거고, 소국은 이제 좀 어떤 대외 경제에 많이 의존성이 큰 나라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왼쪽은 조금 전체주의적인 어떤 국가주도형 개발 경제 갖고 있는 나라, 오른쪽은 이제 자유주의, 그러니까 뭐 재산권 같은 것도 우선되고 주민들도 투표권이 있고, 이제 이렇게 저는 크게 사사분면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4, 4분면에서는 결국은 중국이 아주 대표적인 나라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국이 자유주의 대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굉장히 대표적인 국가라고 보여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국가주도형 개발 경제를 갖고 있으면서 이제 소국에서 유명한 나라가 싱가포르, 그리고 2, 4분면에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위스가 좀 대표적인 나라라고 생각이 돼서 예시를 좀 들어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이 중간에 어딘가에 있는 국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는 좀 왼쪽에 가까웠는데 좀 더 오른쪽 위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그 정의, 거래소 관련된 입장, ICO 관련된 입장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뭐 중국과 같은 나라는 암호화폐 자체를 공산당 이념이랑 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지 정의도 불인정하고 그다음에 거래소도 전면 폐쇄, ICO도 전면 금지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사사분면에 꽤 맞아떨어지는 식으로 이제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거래소 관련 암호화폐 정의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거래소 관련된 입장은 이제 인가제 쪽으로 이제 얘기가 되다가 올해 초에 이제 전면 폐쇄 얘기가 나왔었고요. ICO 관련 입장도 작년 11월쯤에 이제 전면 금지라는 입장을 잠정적으로 갖고 있는 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싱가포르 케이스를 조금 딥다이브 해보려고 이제 뽑아봤는데요. 그 이유가 일정 부분 대외 의존도가 좀 큰 국가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싱가포르 같이, 그리고 또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관이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레거시를 갖고 있고, 또 소비자 피해라는 것들 자체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민원들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전통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서 싱가포르 케이스를 그냥 예시를 간략하게 들어봤고요. 그 이제 작년 11월 14일 날 이제 가이드라인이 MAS에서 나왔는데요. 여기서 주요 제가 개인적으로 재밌었다고 생각하는 부분 두 가지를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는 2.5조 이제 4페이지에 소비자 피해 규모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증권형 ICO라도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라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제 아래 3-4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실험을 ICO라는 이제 새로운 뭐 토큰 경제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을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그 소비자 피해가 컨테인이 되거나 그 이제 과대 광고가 없이 그러니까 페어하게 이 투자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라고 판단이 된 경우에는 허용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조 같은 경우는 투명하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유망한 ICO 팀의 경우에는 샌드박스를 통하여 법적 보호막 및 우리나라로 치면 KS 마크와 같은 그런 정부의 인증을 제공한다라는 그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한번 괄목할 만한 부분이다. 우리나라 이제 정책 기반자들께서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발췌를 간략하게 해봤고요. 뭐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떤 기술이든 뭐 핵도 보면 핵폭탄도 만들 수 있고 이제 뭐 핵 발전소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동시에 아까 교수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게 뭐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위험도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존재하는 것들은 잘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런 희망들을 많이 갖고 있고 지금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무슨 그 교수님 후키코 교수님 가시기 전에 이제 질문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다른 교수님들 이 조금 블록체인 산업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굳이 이제 조금 딥다이브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세 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고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마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컨센서스 프로토콜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표준을, 블록체인 기술의 이제 표준을 잡을 수 있는, 그 프로토콜의 표준을 잡을 수 있는 부분,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먼저 잡아서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아주 글로벌 표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네트워크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많은 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 애플리케이션, 이게 그 후키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국 같은 어떤 유저가 많은, 유저 데이터들이 많은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아주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쉐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프로토콜 안에서 유의미한 지분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블록체인업에서는. 그 세 번째 부분은 이제 금융 비용이죠. 금융 수익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래소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래소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토큰을 갖고 다양하게 이제 이거 리스크를 구조화된 상품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수수료 수익 등이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수익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 자체가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원천 기술이라고 얘기하신 부분, ISO 얘기한 것은 표준을 잡고 다양한 토큰 이코노믹스를 시험을 해보면서 좋은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도 이제 정부에서 이제 많이 지원을 해가면서 이제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같은 부분도 우리나라가 테스트베드 같은 역할을 하면서 좀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거래소가 닫혀 있기 때문에 폐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을 잘 이용해 나가면은 블록체인 쪽 금융 허브 같은 역할로 충분히 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고팍스와 같은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거래소들은 규제의 테두리에 넣고, 그 다음에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선에서 ICO 스타트업들에게 자유도를 부여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사업하고 싶은 팀은 정부에서 선별하여 샌드박스와 같은 형태로 사업을 장려해주면은 아름다울 것 같다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세 분의 업계를 대표하시는 아주 그 선도 기업들의 대표님들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아무튼 뭐 ICO를 비롯한 이런 그 블록체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이 지금처럼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요지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가 현직에 있어서 정책 담당자의 입장에서 아직 뭐 그만둔 지 1년이 안 됐으니까 그 시각으로 보자면 제가 있었을 때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때 비트코인 값이 그나마 제가 그만두기 전까지 그렇게 많이 오르질 않았어요. 그 나오면서 올해 초에 봄에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굉장한 논란이 벌어졌을 때 딱 보면서 생각했던 게 내가 내 때 그런 일이 안 생겨서 정말 다행이다부터 생각을 했었다. 정책 담당하는 사람들의 시각은 그런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50%의 어떤 시장 혹은 경제 발전에 주는 편익이 있다. 또 50%의 투자자 보호를 더 생각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과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50%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그 50%의 부작용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게 순서일 것입니다. 또 그렇게 습성이 들여져 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뭐 변명이 아니라 당연한 자세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문제를 갖다가 좀 더 집약해 보자면 과연 우리나라의 좀 더 쉽게 얘기해서 ICO와 같은 이런 즉 암호화폐 ICO와 같은 이런 문제를 우리 정책이나 혹은 규제에서 이제는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이것을 과감하게 풀고 규제를 전환해서 소위 미래의 산업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의 산업을 우리가 거점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지를 업계에서는 담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주장을 하시고 또 그렇게 안 해왔던 정책 담당자에 대해서 일부 비난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그런 비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문제를 여러 가지로 논의를 넓히면은 또 끝도 없는 토론이 벌어질 테니 일단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집약해서 과연 현재의 그 블록체인과 관련한 즉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암호화폐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특히 ICO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이냐. 예를 들자면 스위스 같은 나라, 아까 우리 이 대표께서 예를 들어서 해주셨습니다만은 주크라는 도시에 아예 그냥 그 도시에는 ICO의 본고지로 만들어서 심지어는 스위스 사람을 고용시키는 의무까지 부과를 해가지고 제가 기억하기에 지난해만 해도 한 5.5억 불 정도의 ICO가 그 주크라는 도시에서, 아주 작은 도시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기회를 우리가 일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야, 과연 이게 암호화폐가 화폐인지, 뭐 용어부터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가상화폐라기도 하고 가상통화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정의되지 않은 이 상태의 것을 지금 우리가 좀 더 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로 문제를 요약해서 우리 두 분 교수님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유신 교수님께서 전에 먼저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김승주 교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 교수님께서 먼저 좀 이 집약된 문제를 좀 얘기를 좀 요약을 하셔서 집약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ICO 관련한 게 어떤 보안 산업하고 굉장히 비슷한 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보안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게 특히나 이제 핀테크나 이런 거하고 맞물리면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왜 우리나라는 정부가 자꾸 감나라 대추나라 얘기를 하는가, 또 왜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을 제대로 못 받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 이제 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보면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데 사고 나면 확실하게 책임져라. 이거 그냥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유롭게 할 수 있죠. 그 대신 사고를 내면 조 단위의 손해배상을 물립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뭐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 단위의 손해배상을 물리니까 업체는 보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보험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죠. 페이팔 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페이팔 저렇게 단순하게 만들면서 사고도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페이팔 사고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뱅킹 시스템하고 페이팔의 사고율을 비교해 보면 페이팔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저 방송 촬영할 게 있어서 이제 미국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길 가는 친구한테 그냥 아무나 잡아서 인터뷰하면서 너 페이팔 안전하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으면 페이팔 안전하다고 자기는 생각해 본 적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페이팔 안전하다고 생각 안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 페이팔 왜 쓰니? 그러면 손해배상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도 다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국민들이 사고가 나면 일단 그거 갖고 정부를 엄청나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그 비난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다가 이거저거 써놓기 시작을 하죠. 법에다 이거저거 써놓으니까 업체들은 그럼 난 그것만 따라서 그냥 하면 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손해배상보다는 그냥 법대로 그냥 따라가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ICO도 외국은 제가 보기 간단합니다. ICO는 위험이 많으니까 투자 마음대로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외국 이런 식이거든요. 그냥 과연 우리나라에서 그걸 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연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ICO 하시는 분들께서 말하시는 게 진흥법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사고가 나는 건 정부가 알아서 잘 해주셔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문화적 차이 자체가 ICO는 당신들이 책임지는 겁니다를 국민들이 일단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제 제한적인 규제가 어느 정도는 들어갈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박세 이 대표님께서 쭉 얘기해 주신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진 않는가. 근데 사실은 그렇게 가면 또 정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비난이 있을 겁니다. 뭐 규제한다, 뭐 한다, 뭐 이런 게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 현실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정 교수님께서 먼저 하는 줄 알고 좋아했는데 네. 글쎄요, 김승주 교수님 뭐 얘기하신 걸 좀 이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화적으로 뭐 이때까지 계속 그래왔으니까 사실은 이제 현실이 그런 상황이니까
애로사항이 있죠.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미래 트렌드가 이런 블록체인이나 또는 뭐 가상화폐일 수도 있고 뭐 코인 토큰일 수도 있는데 이런 쪽으로 계속 될 것이냐, 저는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아까 IoT도 얘기 드렸고, 근데 뭐 비용의 이슈, 보안의 이슈, 뭐 B2B2C에서 B2C로 가는 그런 모델 뭐 이런 거 때문에 꼬리표가 달려 있는 토큰이나 이런 쪽의 유용성이 기존 통화 대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이제 사용이 될 것이고, 이런 트렌드가 계속 강화된다라고 보면 시장에서는 계속 그 펀딩 내지는 또는 이런 거래가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제도화시키지 않았을 경우에 뭐 좋은 측면도 있는데 나쁜 그런 문제점 있는 그런 기업들 뭐 그런 것 사례들도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이걸 좀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걸 많이 다 오픈시켜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까 이준용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 경우에 따라서 지금 중국은 뭐 가상화폐 갖다 금지하고 그다음에 ICO 갖다 금지시키고 있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재미있는 거는 중국은 이미 블록체인이라든지 AR은 이런 쪽에 미국 다음으로 지금 그 특허도 많고 엄청난 지금 노하우와 개발을 갖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럼 얘네들이 이거 갖다가 금지시키느냐? 공산 사회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아직까지 시장 메커니즘 작동을 갖다 덜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얘네들이 지금 그 캐피탈 플라이트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지금 미중 간의 어떤 그 다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그 시크릿한 이슈 그 국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거 갖다가 좀 고려한다면은 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이 갖다가 낙수 효과 갖다가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상당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좀 그런 각도에서는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뭐 꼭 제도화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놔두면 부작용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제도할 거냐? 뭐 지금 글로벌 G20 이런 쪽에 논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갖다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고 따라가면서 좀 봐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블록체인 갖다 명확하게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갖다 좀 구분을 해서, 퍼블릭 블록체인은 지금 사실상 확장성에 대한 기대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라든지 가격 많이 올랐지만 언체인 거래가 아니라는 자가당착이 있는 거 이슈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 자체적으로 풀어 나가고 거기서 풀어야 되겠죠. 솔루션 줘야 돼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지금 뭐 은행이라든지 많은 그 기업 비금융 금융 다 포함해 갖고 그런 그 용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교환 수단 쓸 수가 있어요. 가격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뭐 변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언체인 거래가 일어나니까 이것의 유용성을 갖다 바로 펀더멘털리 실수요라고 연결해서 얼마큼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하고 이게 편리한지 이걸 알 수 있는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좋으면 확장이 될 거고요. 언더라인 에셋 자체가 확장이 될 거고 거기 뛰어드는 사람이 확장이 될 거고, 이렇게 두 개가 만나갖고 블록체인의 생태계 갖다가 확장시키기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범위도 사실 원래대로라면 코인 발행하려고 하면 코인 펀딩은 블록체인 알고리즘에 대한 게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일반 스타트업이나 벤처들이 자기네 비즈니스 모델 갖고 해버리잖아요. 주식으로 펀딩이 안 되니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블록체인 알고리즘 한다면 뭐 원천 기술 비슷하게 이제 될 것이고, 블록체인에 아니더라도 예컨대 블록체인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거. 아까 우리 뭐 김우석 대표님 얘기했지만 장점이 있잖아요. 장점이 예컨대 그 세큐리티를 갖다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경우라든지, 거래 비용을 갖다가 탈중앙이라기보다는 탈중개적인 요소 때문에 거래 비용을 갖다가 줄여서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장점을 갖다가 안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쓸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그 범위를 갖다가 나름대로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면 좀 그런 차원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단 지금 문제는 지금 막 ICO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ICO가 지금 조금 나올 때는 이게 주식의 보완제예요. 근데 정말 막 이게 막 폭풍처럼 막 그렇게 되면 이건 주식의 대체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주식회사 제도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또 지금 거기다 투자했던 주식회사가 만약에 그 펀딩을 갖다 코인을 했을 때 기존의 주식 투자자와 또는 그 주주와 이런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갈 건가?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단 중요한 건 이런 거 이제는 좀 오픈시켜 갖고 같이 그 토론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제 나름의 이해와 요약을 하자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이 두 개는 앞서 설명도 드렸지만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 양자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포기하지 않는 한 암호화폐에 관한 어떤
접근 자세와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정서에 그저 방임해서 다 투자자 책임입니다. 라는 그런 문화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의 제도화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 제도화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정부 당국의 입장에서 거기에 더해서 얘기한다면 제도화라는 것을 어느 한계까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그것은 정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률을 가져가면 한 1 정도의 규제를 하려고 가져가면 제 생각에는 한 3 내지 4 정도의 규제가 최종 결과물로서 나올 겁니다. 그거는 아마 업계에서 원치 않는 것일 거고 또 여러 가지 오히려 제약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정유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논의를 해야 한다.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경험의 케이스들이 이미 나와 있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좀 더 가속화돼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요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한국금융신문이 마련한 이 세미나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저도 정확하게 지키려고 6시를 지키려고 하니까 한 5분 남았습니다. 혹시 오늘 방청객께서 들으시면서 의문이 있거나 혹은 여기 나와 계신 사회자를 뺀 이 5분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이를 받는 코너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이동 마이크 있죠? 예, 저 손 들어주시면은, 말씀하시죠. 김승주 교수님하고 김종환 이사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김승준 교수님께서 블록체인은 슬로우 페이먼트에 적용되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국내 금융 역사를 볼 때 러시앤 캐시로 대표되는 대부업체와 삼성페이로 대표되는 페이먼트 결제 수단이 결국은 속도에서 장점을 보이면서 성장을 해왔는데 이런 이런 인프라를 갖고 있는 국내 사회에서 지금 현재로서 블록체인이 적용할 수 있는 슬로우 페이먼트로서 적용할 수 있는 그 분야가 어딘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 방송하고 오늘 방송을 봤는데 퍼블릭 블록체인하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대중과 개인의 개념으로 나누신 것 같아요. 근데 업계에서는 최근 들어서 그런 오픈 소스와 그런 프라이빗 소스로 구분하지 말고 공적인 업무를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활용을 하고 또 민간적인 업무를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개념을 바꿔서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의견들이 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김종환 블로커 이사님한테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 방금 질문을 하셨을 때 ISO 단체에서 기준이 나오면 국내 법상에 그런 큰 변화가 없더라고 해도 결국 영향을 미쳐서 도입이 될 거라는 주장을 한번 하셨고 비트코인 거래소가 웬만한 저축은행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대로 냅두면 큰일이 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듣기로는 규제를 우선 만들자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국제 표준이란 게 명확하게 합의될 때까지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해 보자고 얘기하시는 건지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김 교수님부터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슬로우 페이먼트 관련해서는 일단 이렇게 암호화폐라는 게 속도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거래 수단으로 쓰겠다라고 한다라면 지금도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실제 작년 말에 독일에서 비트코인 블록체인 전문가들한테 인터뷰를 했었더니 아마 3년에서 5년 안에 블록체인 기반의 히트 상품이 하나 나오긴 나올 것 같다. 근데 그게 만약에 나온다라면 금융 쪽에서 나올 거다라고 일단 얘기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할 때 10분씩 하겠다. 그게 정확한 어떤 계산에 의해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많이 단축시킨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속도를 많이 단축시키는 어떤 그런 기법들이 있어서 탈중앙화를 어느 정도 훼손을 시키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이 남죠. 왜냐하면 그럼 그걸 굳이 블록체인으로 써야 되는가?
그 질문이 남는 겁니다. 블록체인 커뮤니티가 가장 공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지금 많이 낮았지만 그 뭐냐면 이상향을 얘기할 땐 퍼블릭 블록체인을 얘기하지만 본인의 기술을 갖고 올 때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나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제가 아까 슬로우 페이먼트 말씀드린 거 좀 솔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솔루션이 있는데 지금 내가 이 정도 속도 개선을 했다. 근데 이렇게 속도 개선을 한 것은 탈중앙화를 이 정도 희생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뭐 유망하다 보시면 투자하십시오, 아니면 관두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얘기할 때는 막 속도도 줄이고 자기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솔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그게 공공에 뭐 적용되는 거냐, 프라이빗한 거에 적용되느냐 이런 정의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실제로 거기에 어떤 걸 올리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요소를 많이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시범 사업 중에서 선거 시스템을 퍼블릭 블록체인에다 올려서 투표의 공정성을 강화시키자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선거 시스템을 퍼블릭 블록체인에 올리려면 세 가지가 만족돼야 됩니다. 일단은 투표 결과가 위변조가 안 돼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카운팅 요소가 들어가서 내 투표가 저 후보자에게 반영됐는지 카운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비밀 투표니까 내가 투표한 것의 비밀성이 보장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요소 비밀성은 블록체인이 갖는 투명성과 상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 카운팅 요소는 투표 영수증이라고 그러는 별도의 기술들이 또 개발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블록체인만 붙이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을 걸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블록체인을 어떤 시범 사업에 하려면, 공공의 서비스에 적용하려면 굉장히 부수적인 원천 기술들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근데 외국에 보면 그런 것들이 특허로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얘기만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네, 우리 또 김고문. 네, 그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건 뭐 산업을 진흥해야 된다. 네,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규제 이야기랑 좀 연결돼 있는 거 방금 해주신 말씀이랑 다 연결돼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아까 뭐 여러 가지 규제를 정리해줬고 뭐 나라 방향성이 어떻게 되고 하는데 다 똑같아 보이는데 사실 그 전에 굉장히 큰 전제 하나를 놓치고 갔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원하지 않는 건 불안전 판매입니다. ICO 토큰의 불안전 판매가 일어나는 거는 모든 나라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뭐 성능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환경에서 세팅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전형적인 불안전 판매입니다.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 토큰에 대한 위험 요소가 뭐고 이 토큰이 뭐 어디에 쓰이고 정확히 왜 얘가 가치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ICO를 하죠. 이 토큰은 겁나 좋아요.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완전 짱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건 이제 사실 전형적으로 금융에서 말하는 불안전 판매에 해당하고 이건 전 세계 어디를 가건 심지어 중국에서조차도 당연히 밴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던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진짜 이 시장에서 공정하고 페어한 게임이 되고 있는지를 보고 시장이 세팅이 돼야 됩니다. 만일 어떠한 시장이 존재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페어한 게임이 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건 시장이 아닙니다. 근데 또 이제 반대로 그런 상황이 존재한다고 하면 반드시 그거를 그 시장에 들어있는 각 플레이어한테 고지를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뭐 시뉴리지라든지 하는 이제 정부가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이런 부수 수익이 있지만 이걸 사람들이 다 고지를 하잖아요.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장으로서 성립이 됩니다. 근데 현재 ICO 시장이 과연 그렇게 돼 있느냐라고 하면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투자자 보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고 사실 좀 이렇게 규제에 관련해서 항상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을 이 불안전 판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이걸 살릴지 말지만 결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 이걸 죽여야 된다는 논리를 들어보면은 불안전 판매 이야기거든요. 이게 불안전 판매하기 너무 위험하고 우리가 이걸 잘 모르니까 어떤 걸 이제 고지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죽이고 보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오히려 그걸 그냥 이제 냅두고 있으면 또는 그런 규제가 없으면은 불안전 판매는 시장에서 계속 증가합니다. 사기꾼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그러면 그 시장이 이제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럼 이제 그 시장 자체가 이제 괴사하는 거예요. 약간 장외 주식 시장에 저는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초기에 정부가 어느 정도의 그런 규제에 있어서 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장려해야 될 부분, 아니면 이번 이제 불안전 판매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적어도 기존 금융 수준의 가이드라인 수준만 있었어도 저는 지금 시장에 있는 문제 99%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뭐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좀 서운하니까 한 분 더 혹시 말씀하실 분이.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한간에는 시린랩스 핀리
스마트폰 시대를 끝장내고 블록체인 폰이 나올 것이다. 전자지갑을 기본 사양으로 채택한 그 블록체인 폰이 올 10월경에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나올 것인지, 나온다면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업계에서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어찌됐건 삼성의 투자를 받고 관련해서 제일 그래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기존에 있었던 핸드폰이 갖고 있었던 시큐어한 영역들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좋은 시스템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일부 이제 휴대폰사가 그 부분을 이제 마케팅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게 사실 굉장히 업계에서 잘 이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좀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우연히 이제 삼성전자에 있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사업본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전년도에 이제 삼성 반도체 매출 중에 상당한 부분을 이제 비트코인이 견인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이제 GPU,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안에 반도체 칩들이 막 들어가요.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마이닝을 하려고 그래픽 카드를 막 사니까 삼성도 이제 매출이 동반상승한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좀 재밌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휴대폰 업체라든지 SSD 아니면은 뭐 D램 같은 이제 한국이 갖고 있는 이 사회 근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산업들이 있는데,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광범위하게 스프레드 되면 얘도 이제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의 일종이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노릴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사실 뭐 저희가 삼성 투자를 받은 데는 그런 이제 저는 생각도 있으셨다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뭐 제가 들은 건 아니지만, 예.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광범위해지면서 뭐 실제로 저희도 이제 하고 있는 건데 마이크로 옵티마이제이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좀 기술적인 이야기여서 제가 좀 지향하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 이야기할 때 그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속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블록체인 프로토콜 중에서 멀티스레드로 데이터 처리하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이 없어요, 지금 시장에. 다 그냥 싱글 코어 소스, 그 CPU 리소스 사용해가지고 정말 초보적인 수준으로 데이터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 블록체인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노트북도 다 코드코어에 기본적으로 다 지원하는 그냥 빵빵한 성능의 컴퓨터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로 옵티마이제이션이 이루어진다면은 지금 갖고 있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이 성능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완전히 미지의 영역입니다. 예, 이 부분은 실제로도 이제 삼성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지금 탐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예, 이게 이제 사실 저는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사람들이 그냥 추론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 뭔가 이렇게 나온 건 아니지만 다들 그런 걸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면은 이게 제품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이 이제 왜 이게 강점이 있는지를 몸으로 체감하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 한마디 말씀. 저는 블록체인 폰의 정의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폰마다 그 어떤 특정 프로토콜이랑 딸려있는 어떤 월렛들이 들어있는 고정으로 이제 박혀있는 폰이다라고 그러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좀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 어떤 폰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거에 쓰인다라는 개념의 것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 왜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게 결국은 그 소셜 코디네이션 메커니즘 의 측면이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헌법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코드 자체로 어떤 규약을 만들어서 그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룰, 규범 이런 개념이 굉장히 크고, 보통 이제 활용 가치가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돈으로 이제 그러니까 금융 쪽에서 많이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금융에 많이 불신을 갖고 있는, 특히 이제 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 많이 쓰일 수 있고, 실제로 어떤 중앙 미들맨 없이 이제 이 코디네이션이 된다, 금융거래가 코디네이션이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큰 부분인데, 만약에 지금 폰이라는 거랑 블록체인이랑 그게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더 진보된 개념의 것이다라고 하면은 뭐 올해 10월 달에 나오는 거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장시간 동안 앉으셔서 여러 가지 주장과 제안과 그리고 현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핀테크라는 것은 새로운 금융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금융의 디지털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는 금융회사가 아니라 금융 서비스를 창출하는 IT 회사다라고 선언하면서 매출액의 25%를 IT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즉 금융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핀테크는 금융시장의 경쟁 구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출은 은행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P2P 업체를 비롯한 인터넷 전문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 핀테크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가상화폐, 뭐 암호화폐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이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의 주도를 해나갈 핵심 어젠다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은 분명하지 않겠느냐. 최근 이코노미스트지에서 평가했듯이 결코 한여름밤의 꿈으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우리가 또 추구해야 할 이런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 두 어젠다, 즉 핀테크와 블록체인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금융 더 나아가서는 우리 4차 산업혁명에 뒤져 있다라고 판단되는 한국의 경쟁력 이것을 좌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더 많은 논의와 더 많은 토론과 그리고 공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토론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고로 포럼이어에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 한국금융신문으로 연락을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공식적으로 2018년도 한국금융미래포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